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페이스 진행을 맡은 이다혜라고 하고요. 네, 오늘 저희 사이버 지역 이야기 하거든요.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오늘 이제 한 10분 정도 지금 시간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사이버 지역이 넷플릭스에서 아시아 지역 1위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상황이어서 이게 좋다는 게 마냥 기뻐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 또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사안의 위중함 같은 것들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진성 감독님 혹시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먼저 여쭤볼게요. 어, 이다혜 기자님 지금 저희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한 11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예. 대기하면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다 같이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방송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1위를 아시아 지역에서 하고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포함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기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냥 기쁜 일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엊그제 단님하고 밤에 문자를 나눈 것도 있는데 이게 아시아권에서 특별히 뭐 유럽이나 서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권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게 아시아권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더 발생하기 취약한 환경이라는 대화를 단님과도 나눴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뭐 홍콩이든 베트남이든 지금 뭐 1위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런 취약한 환경인 나라일수록 아마 이 넷플릭스 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저희 작품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이 아시아에서 반응이 좋다고 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벌어지기 쉬운 혹은 더 취약한 부분이 있는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담임께 조금 더 여쭤볼까요? 일단은 이 범죄에 대해서 쭉 이제 지켜보시면서 네.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취약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2020년에 이 엠번방 사건이 한국에서 크게 공론화가 되면서 이제 2020년 5월경에도 홍콩에서 이 엠번방 사건과 유사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제 홍콩의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홍콩 경찰이 그때 당시에도 이 텔레그램이라는 폐쇄적인 채팅 SNS 이 안에서 회원들끼리 만나서 여성을 그리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엠번방 사건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그쵸. 그 약점을 가지고 이제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자극적이고 성적인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런 범죄를 이 보안이 잘 되는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메신저를 이용해서 벌이고 있다는 것까지도 너무나 닮아 있어서 이게 사실 뭐 모바일 휴대폰만 있으면 텔레그램도 깔 수 있고 트위터도 설치할 수 있고 네. 뭐 전 세계 사용자들이 다 사용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플랫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을 비롯해서 뭐 최근에는 일본에도 이런 온라인 그루밍 문제가 NHK를 통해서 방송되고 이랬는데 요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온라인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지금 저희가 트위터에서 이 스페이스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보면서 사이버 지역 보면서 사실 도입부 부분을 보고 굉장히 좀 오싹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도입부를 보면 누구나 쉽게 그렇게 큰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시작했던 어떤 채팅창에서의 대화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최진성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도입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네. 그 도입부를 보면 그 트위터에서 이제 그 피해자분이 피해당하는 상황을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까이 본편에도 나온 장면이긴 하지만 가까이 이제 피해자를 성착취할 때 썼던 방법이고요. 이거를 인트로로 이렇게 고민 끝에 이런 그래픽으로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인칭 피해자 시점으로 이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대하 기자님이 모색했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는 관객들이 우리 영화 전체적으로 뭐 인터뷰도 그런 식으로 찍었지만, 인터뷰도 이제 인터뷰들이 저 관객들과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도록 시점을 네네. 이렇게 보통의 다큐멘터리처럼 시선을 피해서 연출한 게 아니라 모든 인터뷰들이 관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하는 방식으로 연출했고, 인트로도 그 트위터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시청자들이 직접 보는 시점으로 연출을 했는데,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좀 이 사건이 구경하듯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관객으로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어떤 뭐 피해자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혹은 어떤 이 사건의 어떤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갖고 이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인트로의 그 1인칭 시점에서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영화 본편에서 모든 인터뷰들이 관객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대화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이 작품이 어떤 스펙타클이나 구경꾼의 포지션에서 청취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친구의 이야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공감의 메시지, 그런 스타일로서 그런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아마 언젠가 이런 채팅창을 보게 된다면 그때 더 확실하게 '아, 이것은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작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인가, 혹은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삽입할 것인가, 또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다고 이제 느끼게 됩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는 다이리의 작업실 그 8번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의21 이다혜입니다. 다이리의 작업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하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창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는 코너인데요. 8번째 게스트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를 연출한 최진성 감독님과 또 N번방 문제를 최초로 세상에 알린 전 추적단 불꽃의 단님, 그리고 기성 언론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알린 한겨레 신문의 김환, 오연서 기자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5월 18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사이버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는 N번방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기자, PD, 경찰 등 24명의 인터뷰를 통해 범죄의 실체를 밝혀나가는 범죄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N번방 사건은 기사화가 된 뒤에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이 해시태그 운동을 비롯한 방식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수사에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박사, 갓갓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 성과를 얻기도 했고요. N번방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사이버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는 제보자부터 언론, 수사 담당자까지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요. 사이버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를 연출하신 최진성님,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신 전 추적단 불꽃의 단님, 한겨레 신문의 김환, 오연서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성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를 만든 감독 최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전 추적단 불꽃의 단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의 단입니다. 저는 사이버지옥에서 쇼컷으로 출연했고요. 현재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제보를 받고 수사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국가 지원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사실은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의 김환 기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김환입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의 오연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의 오연서라고 합니다. 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가 공개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넷플릭스 뉴스레터를 보니까 한국 1위가 사이버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1위뿐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지역 1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성 감독님께서는 지금 초반 반응을 체크하고 계실 텐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N번방 사건 자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반응과 해외 반응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도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이가 없을 것도 같단 말이죠. 어떤가요? 예, 저도 뭐 소식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는데 뭐 한국이랑 홍콩, 뭐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우리 영화가 1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아시아권에서 되게 높은 순위로 지금 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게 그저께 단님하고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문자를 주고 받았었는데 뭐 서구에서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이 작품에 넷플릭스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더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이라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넷플릭스 아시아 팬들이 더 이 작품에 집중하고 열성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전 추적담불꽃의 단님은 다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다큐 한 3분의 1 정도 봤을 때쯤에 제 입에서 이제 '아 잘 만들었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게 동시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다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좀 자극적으로 피해 묘사나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쪼끔 내심 그런 불안함은 있었는데 보면서 이제 일러스트로 어떤 그런 숨막히는 피해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들을 묘사한 장면들을 보고는 좀 안도를 하면서 끝까지 잘 시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다큐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반쯤은 처음 보기 시작할 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본 다음에 안심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예, 한겨레 신문의 김환, 오연서 기자님께도 사이버 지옥 후기 보신 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환 기자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보면서 몇 번 멈추고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 기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보면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지점들이 있었고 근데 아까 단 씨도 얘기한 것처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오연서 기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가 약간 궁금해지는데 예, 오연서 기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보면서 너무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이고 취재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화에 사실 집중을 못하고 '아 이거 혹시 좀 뭐'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봤지만 보면서 어쨌든 이 범죄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잔혹하고 잔인하다는 것만 많이 알려져 있지 어떻게 추적을 해서 취재를 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잘 몰랐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몰입도 있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준 것 같다는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분들도 많이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이렇게 기자 인생에서 나의 이 취재 과정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 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는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로서는 되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저는 이 사이버 지옥 다큐멘터리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런 취재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취재 과정 혹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전 추적단 불꽃의 단님, 한겨레신문의 김한 오연서 기자님, 사이버지옥의 최진상 감독님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소개드린 순서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신 순서입니다. 네 분께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시기와 계기를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모두 같은 시기에 사건을 인지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보던 큰 사건의 경우에 사건이 일어나고 모두가 같이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단계가 있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기 때문입니다. 추적단 불꽃의 단님, 처음 이 문제를 인지하신 시기가 몇 년도 몇 월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처음 이 N번방이라는 실체를 파악하게 된 연도는 2019년 7월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한 기자님께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언제 처음 사건을 인지하셨는지, 또 이 텔레그램 성폭력 사건이 추적단 불꽃의 문제 제기와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첫 보도를 하기 이틀 전에 사건을 알았는데 제가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늘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날짜를 말하면 날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첫 보도를 했던 날 이틀 전에 이 사건을 알았고 이 사건에서 특별조회팀이 꾸려지고 나서 오현석 기자가 합류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디선가 이렇게 수상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오현석 기자가 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불꽃이 그걸 이제 보도물로 해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알게 됐고 그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N번방도 몰랐었고 박사도 몰랐었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 인지하는 데까지 한 처음 취재 시작하고 한 일주일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11월 달이었을까요? 2019년 오연서 기자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11월 11일에 첫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아마 네. 8일에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 제보는. 그러면 오연서 기자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그 취재를 하시면서 추적단 불꽃이 이 사건을 이제 알린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때 언제 알게 되신 건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2019년 11월 11일에 첫 보도가 나가고 11월 13일에 저랑 완선배 둘이 팀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꾸려진 첫날에 취재를 하면서 박사방 내에서 계속 N번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저희가 처음 보는 단어니까 어떤 건가 하면서 N번방과 관련된 N번방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치를 했었고 그때 그 날에 이제 뉴스통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공모전에서 추적단 불꽃이라는 대학생 기자팀이 N번방을 취재를 해서 대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때 그 불꽃의 기사를 읽은 다음에 불꽃에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그때 처음 불꽃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최진성 감독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 사이버지옥 작업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계약은 하기 전이었지만 2020년 3월부터 이제 불꽃과 한겨레 김한 오연서 기자를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당연히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한겨레 기사가 나왔을 때 당연히 몰랐고요. 그리고 저는 또 SNS를 전혀 안 하고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뉴스 사각지대에 있는 좀 캐릭터라서 더 이런 뉴스를 잘 마주하지 못하는데 2020년 3월 제가 2월 말 3월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거를 지인으로부터 이제 좀 듣게 되었고 그때 이제 좀 간헐적으로 검색을 하면서 이런 이상한 사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20년 3월에 이제 넷플릭스랑 한국의 어떤 범죄 다큐멘터리로 좋은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있을까라고 이제 논의를 시작했을 때 제일 1순위로 떠올랐던 게 바로 이제 알게 된 지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단연 N번방 사건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 설마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것에 비해서는 널리 보도가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오연서 기자님은 처음에 이 뉴스 접하신 다음에 취재를 시작하시면서의 상황이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이제 이렇게 심각한 일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믿기 어려웠다는 말에 저도 되게 동감을 하고요. 그게 제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고, 사실 제가 이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9년 11월 13일에 처음에 팀을 구성을 해서 사건을 취재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게 피해자들의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그 박사가 공개했던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 이렇게 모아둔 그 글이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박사방 가해자들이 막 이렇게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피해자 집 앞에서 실제로 가서 막 인증샷을 찍으면서 범죄를 모의하기도 하고 이런 대화 기록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의 양태가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 성폭력이랑도 연결이 되는 범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부터 파봐야 하나 좀 막막했던 순간이었어요. 처음 취재를 할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거 그냥 피해자들 주소나 이름, 뭐 주민번호 이런 것도 다 조작하고 해서 만들어진 범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 않고 이런 범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말 뭐 완선배랑 같이 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잘하는 그리고 워낙 취재 잘 하시는 선배를 그냥 이거는 내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잘 따라가야겠다라는 굉장히 편하고 좀 기자 초년생의 그런 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처음에 선배를 잘 따라가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 추적담불꽃의 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엠번방 사건을 접하셨고 또 가장 오래 이 사건이 전개되고 알려지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언론의 취재 요청에도 굉장히 여러 번 응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까지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2019년 11월에도 이 박사방 사건 관련해서 기획 보도가 나갔는데 그때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하던 입장에서 이제 기성 언론에서 지면을 내주면서까지 이런 사건을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그 어떤 정치권의 관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쏠리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트위터 내부에서 네. 어떤 이런 엠번방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익명의 여성들 그리고 익명의 어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서 점점 주목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사건은 여성과 아동이 피해자라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워낙 좀 성착취 산업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고착화되어 있던 문제였고 관련한 어떤 가해자들을 실제로 잡았다 한들 되게 가볍게 처벌이 네. 된다거나 아니면 이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엠번방, 박사방 이런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알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잡힌 이후로는 저런 가해자가 어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신상 공개까지 되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때 이후로는 공론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알려진 초기에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텔레그램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많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 신상 정보를 올리고 그게 공유되는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엠번방 사건이라는 게 처음에 접할 때에는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이제 뉴스를 따라가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성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다큐를 만드시면서 그동안의 기사나 방송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대중에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또 이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김한 기자가 이제 도입부에 말하지만 김한 같은 이제 프로페셔널 기자도 어떤 관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실은 김한 기자조차도 처음에 뭐 그저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일 거야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관성이 가장 큰 이 사건이 좀 천천히 알려진 가장 큰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9년, 18년 그 즈음에 엠번방 사건이 이제 터지기 직전이죠. 네. 우리나라의 그 뭐 소라넷 사건이나 뭐 웰컴 투 비디오 사건, 그리고 뭐 네네. 웹하드 사건, 그리고 뭐 구하라 씨 사건, 이런 것들이 한바탕 한 2년간 우리나라를 좀 휩쓸고 간 기억들이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는 와중에 아동 성착취 사건이라는 이제 한겨레 기사가 터지니까 이제 그런 사건의 아류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거보다 뭔가 뭐 비슷한 사건 아니면 더 뭐 흔한 사건, 이런 사건으로 좀 초반에 좀 이렇게 생각되어서 사건이 알려지기가 좀 천천히 알려졌던 것 같고, 방금 제가 열거한 그 끔찍한 사건들, 뭐 소란의 웰컴 투 비디오, 웹하드, 뭐 구하라시 사건,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그 성착취 영상, 그 피해자들한테 취약한 환경인가가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약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다 하나하나 끔찍한 사건이기도 하고, 아마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죄의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주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혹은 유명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만큼 주목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비슷한 범죄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 때는 가장 어려운,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환 기자님께 이번에 여쭤보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두 사람이 파악할 수 있었던 이 엠번방 사건이 언론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이제 취재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건이 취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취재하시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네, 이게 뭐 평범한 대학생 두 사람이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파악하지 못했다. 이 쟁점은 사실 좀 약간 다른 두 가지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거고, 네네. 그 문제가 발견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시작인 거죠. 근데 언론이 근데 왜 이 문제를 몰랐느냐라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하면 그런 열정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런 언론은 열정과 의지를 갖지 않았었냐? 이 문제가 그냥 구조나 환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언제나 사실 우리가 어떤 살인 사건에 충격을 받지만 살인 사건은 사실 매일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살인 사건에 언론이 관심을 주기는 어려운 거죠. 언론도 어쨌든 뭐 그것을 모두 대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에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엠번방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도 매일 일어나고, 지금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많은 진전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별로 달라진 거 없고 매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왜 그때는 그걸 집중했지만 지금 집중하지 않죠?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상황들에서 어 그것이 발견되어진 거고, 그게 이제 불꽃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마침 그거를 봤던 거고요. 취재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그런 건데, 저도 이제 그 영화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똑같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박사를 잡기 위해서 박사의 어떤 악행, 그러니까 그리고 황폐화된 어떤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허공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기사를 써도 이것도 그냥 허공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취재가 굉장히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보도가 뭐 이런 과정들이 자꾸만 이제 그 함정에 빠지는데,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도 그거를 계속 되묻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기사화가 된 다음에 어떤 반응을 얻느냐, 혹은 또 어떻게 그 다음으로 사건이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기사화가 된 다음에 사실은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기사가 정말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 지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한겨레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엠번방 사건을 보도한 다음에 반향이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아무 일이 없더라. 심지어 기사를 쓰면서 박사방에 기자 신상만 노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충격에 대해서 오연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진짜 반향이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가 11월 24일, 25일 때 이제 첫 기사가 나가고 나서 아무런 반향이 없었는데,
저는 사실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 기자가 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라 제 보도로 인해서 세상이 갑자기 막 변하고 막 떠들썩해지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늘 기사를 쓰는 게 늘 그냥 쓰고 보도를 하고 다음날 또 다른 보도를 하고 이렇게 좀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시킨 일 하고 약간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월요일치 일면 톡을 쓰긴 썼어도 반응이 없는 게 되게 그렇게 저한테는 특별하거나 좀 이해 못할 일이나 그런 거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 있구나라고 느꼈냐면, 이 월요일 아침마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해요. 그때는 이제 그 서울시경 출입하는 기자들이 와서 서울시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는데, 이제 저희 기사가 월요일치에 나가니까 일요일에 이제 경찰들이랑 얘기를 했던 거죠. 다음날 브리핑 때 분명히 기자들이 이거 질문할 거니까 요 정도까지 답변을 하겠다라고 저희랑 이렇게 말을 맞춘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그 한 1시간가량 되는 브리핑 동안 기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저희 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기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자잘자잘한 사건들 수사 내용에 대해서 다 물어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물어보는 광경을 제가 보면서 뭐 일반인들이야 지금 많은 이슈가 있으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질 수는 있는데 기자들은 알거든요. 이 신문사가 일면 톱으로 썼다는 거는 분명히 이 기사가 가치가 있고 이 범죄가 기존 범죄랑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겨레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 기자들마저도 이 보도가 그렇게 크게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독 보도니까 물먹은 거거든요. 근데 전혀 이 물먹은 거에 대해서 크게 억울한다거나 따라가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사실 우리가 이 범죄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우리도 사실 저나 완 선배나 같이 했던 생각이 기존의 범죄 다 이런 거 아니었어? 그냥 어떤 매체만 바꿔가면서 그냥 똑같은 범죄 이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류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를 너무 잘 알게 네네.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존의 그런 범죄랑 다르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서 취재해서 기사를 썼는데 결국 그게 기자들한테도 잘 와닿지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화, 3화, 4화를 쭉 쓸 때는 1화를 쓸 때보다 더 많이 피곤하고 더 많이 좀 무력감에 빠져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특종이라고 하는 게 특종 기사라고 불리는 게 충격적이고 큰 사건을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언론이 그 후속 보도를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다른 언론사에서 이 엠번방 사건 기사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묻히고 있었다는 그런 무력감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이야기를 보면 그 최진성 감독님께 이번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지역 공개 전에 신의21 김성훈 기자와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언급하신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사건과 저울질을 했는데 그중에서 엠번방 사건은 뉴타입 크라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뉴타입 크라임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활동가도 아니고 그리고 기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화 감독 포지션으로서 제가 만드는 이 영화라는 작품이 기존에 나왔던 범죄 장르를 만드는 거니까 기존의 범죄 영화와는 다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엠번방 사건과 그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씨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좀 눈에 들어왔었는데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엠번방 사건을 이 넷플릭스 작품으로 만들고자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 사건이 기존에 나왔던 그 어떤 범죄 양식과도 전혀 다른 범죄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렇게 저널리즘이나 TV에서 하는 그런 속보성이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사건이 많이 진행되어 오고 많은 기사와 이제 보도물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이걸 새롭게 읽어내야 되는 이제 어떤 연출자 입장에서 이제 이 컨텍스트를 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범죄의 어떤 양식들과 좀 비교하는 작업을 제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화성 사건이나 테드 번디 같은 이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사건들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죄 사건들이고
또 성범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고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되었던 그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미성년자 뭐 성착취 사건으로서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죠. 예. 그런데 이 엠번방 사건이 이 두 류와도 완전히 달랐던 게, 그래서 이제 뉴타입 크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이 비대면 집단 성착취 범죄. 그러니까 네. 범죄자들이 서로 만나지를 않아요.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고, 어떤 텔레그램이라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는 범죄, 그것도 비대면 집단 범죄. 그리고 심지어 박사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로 이 성착취물을 거래하기까지 하고,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각각 같은 경우는 어떤 해킹과 피싱을 통해서 피해자 유인하고, 그리고 이 성착취 영상 자체를 하나의 어떤 거래 도구로서 활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높이기 위해서 그걸 일종의 활용하는 경향도 네. 있었고, 그리고 가장 기존의 범죄와 뭐 완전히 차별화된 끔찍했던 안타까웠던 경우가 이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게 영구적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 엠번방 사건의 어떤 특이성과 안타까움은 이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피해자들의 영상이 뭐 박사와 가까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의 영상이 사라질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인데, 네네. 이 온라인상에서 이 피해자의 고통이 영구적이라는 것 자체, 이 모든 것을 방금 말씀드린 좀 열거한 이런 키워드들이 기존에 있는 범죄들과 완전 차별화된 범죄였고, 이게 뉴타입 크라임이라고 명명할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만들어서 넷플릭스라는 정말 많은 오디언스가 볼 수 있는 많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빨리 세계 관객 시청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피해가 역적. 제가 잠깐만 좀 말을 보태도 괜찮을까요? 말씀하세요. 네네. 제가 이 사건을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자료들을 그 취재 이렇게 내용들을 수집해서 경찰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경찰이 이 사건을 또한 당연히 받아들일까 봐. 근데 이 사건을 보던 경찰이 했던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거는 사이버 지존파네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와 닿았었고, 최진성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도 최진성 감독이 이제 어쨌든 저희를 만나기 전까지 내용을 스터디하고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거는 어쩌면 세계 최초의 비대면 조직 범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그렇게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비대면 조직 범죄다 이런 규정을 못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 말이 이게 그렇지, 그런 어떤 범죄지라는 것들을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설명을 하고, 이게 굉장히 새로운 범죄고 굉장히 뭐 엄혹한 범죄고 왜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할 때 그 두 가지 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경험이 많은 경찰과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영화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예술가가 했던 그 두 가지 말들이 서로 다 있다라는 게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 이게 우리가 되게 열정적으로 이 문제를, 새로운 범죄고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네네. 말하는 데서 되게 큰 영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 피해가 영구적이라는 특징, 그리고 비대면 조직 범죄라는 특징, 이 두 가지는 아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많은 범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김원 기자님과 오연서 기자님께서 이 엠번방 사건을 취재하시면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접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큐에도 잠깐 등장을 하지만 당시 취재가 이루어진 방식에 대해서 잠깐 들었으면 하는데요. 이번에 오연서 기자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당연히 뭐 피해자, 가해자 얘기를 듣는 게 이 범죄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었고, 저희가 이 피해자, 가해자들을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뭐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진짜 제보 받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보 계정을 열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제보를 받는 창구가 두 곳이었는데, 하나는 텔레그램에 한겨레 계정을 하나 파서 만들었었고, 하나는 프로톤 메일이라고 해서 그 스위스에서 만든 이메일 서비스인데 암호화해서 메일 내용을 저장하는 거라서 보안성이 굉장히 좋은 메일 서비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박사반 가해자들이나
그 조주빈들이 되게 많이 썼던 그 범죄 도구였었어요. 저희가 되게 좀 역설적이게도 이 범죄 피해자들한테 제보를 받는다고 해놓고선 이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데 쓰였던 도구로 제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착잡하고 씁쓸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창구를 통해서도 어쨌든 제보를 해주신 피해자분나 피해자 지인들이 있었고, 사실 뭐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랑 연결되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고, 피해자들한테 최대한 이제 가장 좀 설득력이 그러니까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피해자들이 가장 이제 그 인터뷰를 수락할 때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말은 사실 피해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당장 박사를 잡을 수도 없고 당장 이 범죄를 끝낼 수도 없고 당장 뭐 텔레그램을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당신이 이제 인터뷰에 나서주면 적어도 피해자가 더 생기는 거는 막을 수 있으니까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많이 설득을 했었었고, 생각보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들을 조력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거에 반복일 수 있겠지만 뭐 소란의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뭐 웹하드 카르텔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를 보도하는 그 언론사의 행태에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좀 사실 원망하기도 했었던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제 기자의 취재에 조금 불신을 하고 좀 많이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의 취재에 좀 협조를 해주셨었던 걸로도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랬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 취재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이번엔 김환 기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 취재를 접근할 때부터 피해자를 제가 만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서, 저는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이제 오연서 기자가 취재를 해오면 이제 녹취된, 그러니까 뭐 음성이나 이런 거를 듣는 것도 아니었고 녹취된 거를 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저는 뭐 그 취재에 있어서 접촉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취재로 접촉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제가 정말 그 공간에서 충격을 받던 것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끔찍한 협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n분의 1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그 방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한 명도 이거 범죄야, 그만하자,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았던 충격 중에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는다는 메일을 보내고 계정을 열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방에 있었던 어떤 이제 뭐 관전자들 중에도 당연히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열었던 계정에 저희의 뭐 어떤 신상을 알기 위해서, 혹은 저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제거하고 싶은 그 텔레그램 성착지방을 운영하는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 두 장면에서 여기는 과연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이외에 완전히 이렇게 윤리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로 뭔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희롱하고 히히덕거리고 이러면서 또 뭐 이러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 기사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가 뭔지,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파괴되었는지, 이 지점들에 대한 좀 뭐 이렇게 약간 본질적인 지점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 취재에서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정말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고 어떤 취재가 도움이 되고, 아까 오연석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접근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결국엔 이 보도를 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초단불꽃의 담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방 사건을 여러 방식으로 영상화하는 프로젝트에 자문도 하시고 참여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라고는 해도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아쉬움을 느끼신 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나치게 선정적인 부분만 부각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문제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발언을 하게 되어서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19년 7월 이후로 이제 저희가 보도했던 그 보도물이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기성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가 되고 뭐 이런
이런 결과를 상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뉴스통신진흥회 공모전에서 1위를 한 것이고 그런 어떤 리워드 중에 심층 취재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이제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계속 이제 그때 당시에도 텔레그램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9월 무렵에는 이 N번방의 피해물 자체가 좀 널리 유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가해자들이 더 새로운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시도가 됐었고요. 그중에서 뭐 딥페이크를 활용한 지인 능욕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성범죄 종류들도 N번방 사건 못지않게 텔레그램에서는 심각하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어떤 조주빈의 검거를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진짜 초반에는 그 이제 YTN에 뉴스가 있는 저녁에 변상욱 앵커님께 제가 울면서 N번방과 박사방의 차이를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의 디지털 성착취,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굉장히 뭐 마이너스에 수렴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기자들이 저희에게 추적단 불꽃에게 연락을 할 때 뭐 갖가시 언급했던 뭐 피해자 관련된 얘기를 좀 채팅 자료랑 같이 보내줘라. 뭐 걔가 제일 끔찍하게 뭐 가해를 저질렀던 장면 있으면 보내줘라. 뭐 예를 아니면 뭐 걔의 공범이 누가 있다던데 뭐 닉네임 어쩌구가 언급한 대화 내역 있으면 좀 보내줘라. 뭐 박사가 뭐 돈 받고 그런 성착취물을 판매를 했다던데 그런 거를 좀 캡처한 게 있으면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채증 자료 자판기처럼 저희를 좀 취급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보도된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자극적으로 어떤 여성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의 맥락을 읽을 수 없게끔 그냥 이런 세상에 이런 별나고 놀라운 사건이 있어. 뭐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만 가해자들을 보도하고 끝내고 말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거의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새로운 것을 단독 보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언론의 어떤 신뢰도를 피해자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아니었나, 그런 관행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는 우리라고 부를 때 우리가 네네.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라는 책을 쓴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편적인 보도에 지쳐서 이 디지털 성착취 사건 N번방 이전부터 이어져 온 뭐 소라넷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소비하고 강간하는 영상들을 판매하고 이런 초적인 성산업 구조를 좀 다루고 싶었고, 그런 맥락에서 N번방 사건이 튀어나온 굉장히 전통적인 한국의 범죄다라는 것을 좀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아까 김한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언론의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취재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범죄 자체가 너무나도 뿌리 깊은 성범죄 맥락에서 발생한 새로운 신식 기술을 도입했을 뿐인 그런 고질적인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뉴타입 범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암호화폐를 사용해 가지고 뭐 그런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거래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건은 이제 보도되고 추적이 되고 이런 것은 처음이지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 그리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이전에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에게 많은 성착취 피해자분들이 제보를 주시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로 따지면은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범죄의 본질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오래되고 뿌리가 깊고 한국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봐온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최진성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의심이라고 인터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자가 찍힌 사진, 영상 자료는 영상에 단 한 컷도 쓰지 않았다. 블러 처리된 이미지조차 실제 자료가 아니라 제작진이 연출해서 재현한 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연출할 때 중요했던 부분이라서 영화 인트로의 자막으로도 관객들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자막으로 넣었었던 건데, 제가
취재할 때 이제 그 추적단 불꽃을 통해서 그리고 오연서 기자님을 통해서 그리고 김한 기자를 통해서 저도 이제 스터디를 위해서 이제 많은 이분들이 이제 취재한 캡처한 그 자료들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한테 주실 때도 오 기자님과 이제 불꽃이 피해자의 신상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 적나라한 그런 성착취 영상 이미지는 다 지워서 일부 다 지워서 주셨어요. 저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주셔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뭐 다른 방송 보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블로그에서 뭐 보통 하는 것처럼 다들 하니까 그걸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결과물 자체로 이걸 다 재현해서 저희가 작품적에서 블러를 한 거랑 실제로 받았던 그런 이미지들을 블러해서 한 거랑 크게 관객들한테는 크게 차이가 없을지라도 만드는 저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그게 피해자들이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 네네. 피해자들이 그 이미지를 보면 아무리 블러를 해도 자기인 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블러라는 장치를 쓰더라도 이거는 2차 가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비롯해서 이런 식의 어떤 선정인 영상이나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다 배제를 해야 된다. 뭐 이거에 같은 맥락으로 뭐 저희가 되게 취재 과정에 굉장히 뭐 들었던 박사나 각갓의 아주 드라마틱한 서사들이 공개되지 않은 서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영화에 넣으면 자극의 수위는 올라가고 어떤 범죄의 재미의 수위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만이 알고 있는 취재했던 이야기들을 다 배제하고 피해자들의 어떤 이런 이미지조차 다 재현해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저희 영화가 피해자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영화를 어떤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한계의 지점들이 어떤 가해자 서사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어떤 그런 영상들을 절대 쓰지 않겠다는 이런 리밋을 거르는 상황들이 오히려 영화에 드러난 뭐 추상적인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방법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어떤 드라마 컷이나 인서트 컷으로 어떤 그런 피해자분들의 어떤 고통을 대체하는 방식이라는 어떤 영화적인 어떤 연출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고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피해가 영구적인 성착취 범죄를 다큐멘터리로 재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재현해야 되는가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아마 보시면서도 보시는 분들께도 그런 노력이 전달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페이스를 트위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위터가 엠번방 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 무척 큰일을 했습니다. 당시 엠번방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해시태그가 있었고 매일 몇 번씩 해시태그를 올리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추적담불꽃의 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트위터를 통해서 갑자기 이 사건이 알려지고 확산되기 시작하던 때 놀랍기도 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야 알려진다는 점에 감격적이기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이제 그때 당시에가 한 2019년 초반, 2020년 겨울 1, 2월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실시간 트위터에 엠번방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리셋이라는 익명의 사람들이 꾸린 단체가 이제 국회의 첫 청원을 10만 명이 넘겨가지고 이제 엠번방 사건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된 그러니까 입법을 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원이 이제 최초로 국회 청원을 달성을 했었고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이런 공론화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에 물론 많은 분들이 리트윗을 하고 그리고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고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을 좀 공론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꽃이 활동가 입장으로서 2년 동안 트위터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2020년 초반에는 엠번방 사건의 피해물을 판매하는 계정들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박사방 피해물이나 뭐 이런 거를 공유하는 계정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
플랫폼과 이 플랫폼 안에서만 벌어지는 범죄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어떤 곳이든 이 가해자들이 찾아가서 그 플랫폼의 특성을 이용해서 디지털 성착취를 벌이고 있구나 하는 감각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 트위터 코리아 계정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서 네, 네.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이런 범죄 사건을 볼 때만큼 절감하는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N번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관하여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네 분의 생각이 각자 다를 것 같은데요. 취재하시면서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최진성 감독님께 맨 먼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세 분이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짧게 느꼈던 거는, 뭐 제가 계속 이 스페이스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피해자의 고통이 영속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삭제 시스템이 이 삭제 알고리즘이든 이게 뭔가 기술적으로 이게 피해자들이 요청을 하면 이게 좀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겠으나, 뭔가 이 피해자들의 이 성착취 영상이 삭제를 하는데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이 이걸 뭐 시민단체나 막 이렇게 뭐 사설 업체들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국가와 공권력이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성착취 어떤 영상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삭제 시스템의 어떤 개발, 그리고 물론 그 시스템이 지금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일이 신고를 개별적으로 해야지 그게 이제 뭐 실행이 될까 말까 하고, 또 너무 느리고, 그리고 그거 하는 사이에 더 번지고 막 이런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이 이런 어떤 범죄의 성착취 영상의 어떤 삭제 시스템의 어떤 개발, 이런 쪽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고통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마 지금 현장에 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이게 한두 가지를 해결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부터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일단 최근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인 성착취범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름이 최찬욱이라고 신상 공개가 된 성착취범이에요. 이제 남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약 8년 동안 성착취를 벌였고,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서 신상 특정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하면 30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사용한 온라인 플랫폼이 주로 이제 트위터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이 8년 동안 가해자가 이제 8년 동안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계속해서 성착취를 발견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착취를 벌일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의 기저에는 피해자들을 약점을 잡아서 성착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찬욱이 점점 범죄 수법을 진화시켰다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찬욱의 사건을 봤을 때에 이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피해자들이 본인의 약점을 가해자에게 잡혔을 때 성적인 영상을 자발적으로 보내준다는 것, 어떤 어른들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 쉽게 본인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직까지도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조금 더 본인의 피해를 증언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관계자,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성단체 상담가나 삭제 지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김원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취재하시면서 이런 네. 거는 고 가자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인데요. 범죄 근절을 위해서 사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확실하게 처벌한다는 것과 엄하게 처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수단이 모두 이루어져야 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도 엄하게 처벌해 본 적이 없죠. 뭐 손정우 씨 사건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양형이 낮았던 거고, 근데 저희 보도 뭐 이 영화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트위터에서 했던 활동들 이런 게 처음으로 한번 엄하게 처벌을 해본 거죠. 근데 저희 오늘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단순 가담자들 모두 다 확실하게 처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미미하고 그리고 또 다 잡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확실하게 끝까지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모두 다 뭐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라도 한번 받아보는 기억을 남긴다. 네. 라는 자세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이 보강돼야 되고 그걸 전담한 어떤 제도적 기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따라갈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네가 이런 사진이 있다라는 걸 내가 너희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라는 게 협박이 아니라 구조의 신호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저는 당연히 그게 구조의 신호, 아 내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인식 전환 이런 게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연서 기자님 여쭤볼게요. 네, 제가 마지막 순서여서 분명히 내가 생각한 걸 누군가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서 지금 너무 제가 약간 지금 제 얘기가 약간 활용점정이 될 것 같아요. 다 얘기했잖아요. 뭐 피해자 보호라든지 뭐 사법적인 조치라든지 또 방금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초반부터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 N번방 사건이 갖고 있는 그 함의를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거는 정말 뭐 다음 교과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루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주빈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은 성인이긴 했지만 95년생이던 조주빈 세대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떠올려 보면 한창 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세대였다는 말이죠. 그 세대가 10대로 확 어려지던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이 디지털 기기가 범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았고 지금의 10대들도 마찬가지로 뭐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알지만 이게 범죄라는 인식은 사실 N번방 사건 이후에나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지 그걸 인지한 지는 얼마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사실 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남중의 그 직업 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 이게 기자가 어떤 일 하는지 이런 걸 강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N번방 사건 취재했으니까 그 취재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종의 약간 성교육 같은 걸 해주면 좋겠다. 그거 N번방 사건 범죄다라는 거를 이 남자 중학생 애들한테 좀 알려줘라 라는 얘기하는 걸 듣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학교에서는 왜 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걸 특강의 형식을 빌려서 기자인 나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이 선생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단순한 명제, 이 몰래 사진 찍는 거 다 범죄고 이 범죄물에 대해서 너네가 갖고 있는 관심, 수요 이런 것들도 다 범죄고 떠돌아다니는 거 다운받아서 소지하는 것도 범죄다. 이거 이제 법도 바뀌었으니까 너네 진짜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집에서부터 가르치는 게 이 N번방 사건을 끊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님과 오연서 기자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단님,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겪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럴 네.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음, 어, 만약 이 스페이스에 계시다면 일단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경찰 신고 이후에 경찰 신고 접수조차도 그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삭제 지원을 받는다거나 상담을 필요로 할 때 국가에서 이제 부모 동의가 꼭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좀 허들처럼 느껴질 수도 네. 있는데 그 허들을 같이 넘을 어른들이 많다는 사실, 그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런 국가기관의 어떤 지원을 구하기 이전에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불꽃 아니면 리셋 아니면 뭐 여기 스페이스에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뭐 연대자 딘님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좀 자문을 구해보시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에는 꼭 도움을 요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연석 기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여성단체에 가기 전에 여성단체에 손을 내밀기 전에 기자한테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기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감수성도 솔직히 굉장히 그분들보다 낮고 해서 그게 어떤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어떤 기관, 뭐 수사기관이나 여성단체만큼이나 기자들도 굉장히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사를 쓰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피해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이제 경험으로나마 많이 이제 배운 기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정말 어느 곳에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자를 이제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신상이 드러날까 봐 그쵸. 연락은 해놓고 인터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되게 네. 기술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통화를 하는 것도 힘들고 직접 만나는 건 더 무섭고 하면 그냥 정말 텍스트로라도 내가 어떤 피해를 겪었고 지금 어떤 억울함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기자들은 이걸 기사화한다든지 어떤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딘가에 의지할 수는 없고 또 기자를 통해서 목소리는 내고 싶고 좀 뭔가를 바꾸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뭐 전화가 아니어도 좋고 만나지 않아도 좋으니 텍스트로라도 그러니까 메일로라도 이런 내 생각을 좀 정리해서 기자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 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알리고 싶다라고 해도 이게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도 비밀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최초 개설자 각각 문영욱이 징역 34년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조주빈 공범 붓다 강훈 징역 15년 확정이라는 결과로 이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엠번방 사건이 정말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가장 먼저 다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엠번방 사건이 이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 전반을 아우르는 고유 명사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언제 어디서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번방 사건이 정말 끝난다는 것,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착취가 정말 그런 성착취가 없는 나라 그리고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런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과 또 다른 남성 피해자들 뭐 그런 피해자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고 그런 그들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성착취 피해자들의 어떤 목소리가 쌓여서 어떤 범죄의 동향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밑받침되는 자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조금 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시민으로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한겨레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엠번방 사건 피해물이라든지 박사방 사건 피해물을 소비했던 그런 가해자들 그냥 단순 시청만 하거나 소지만 했던 이런 가해자들이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벌금형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도 우리가 항상 감시를 하는 시민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진성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영욱 각각이 34년을 받았고 조주빈이 42년을 받았는데 뭐 그다음에 붓다도 15년을 받았고 이게 이제 아까 김한 기자도 잠깐 말했는데 예상했던 형보다는 많이 나왔죠. 인식의 변화도 있었고 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형량이 이들한테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엄청 꽤 많은 형량이 나온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의 어떤 고통은 34년, 42년, 15년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이게 만들면서 계속 힘들었던 게 이분들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그 영상이 영원히 떠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를 생각하면 이 범죄자들의 34년, 42년이 과연 긴가? 적당한가? 정당한가? 만족할 만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이 어, 영원히 끝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김한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아마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의 제보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엠번방 사건이 정말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끝나지 않고요. 모든 범죄에서 범죄자를 잡는 거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범죄를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국가기관의 역할은 범죄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가? 엠번방 사건 이후에 뭐 각각 뭐 문영욱을 처벌했지만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더 보완했는가? 이 점으로 가면 여전히 뭐 별로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피해자 얘기도 많이 했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별로 또 진전된 게 없고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이 받은 형량 이런 것들은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기자로서 경험했던 혹은 뭐 시민 한 명으로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벽을 넘어서는 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이후에 우리가 또 정말 준비해야 됐던 것들, 또 더 한 발 더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게 뭐 이 사건이 끝나냐 안 끝나냐 이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뭐 누군가의 정말 끔찍한 피해나 뭐 참상이 아닌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은서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아마 이 사건 처음 접하셨던 때가 이제 기자로서 1년 차 정도였던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네. 사이에 그만큼 취재 경험도 많이 쌓이고 약간씩의 발견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다시 봤을 때 엠번방 사건이 정말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앞서 말하신 분들과 다 생각이 같아서 이번에 좀 답변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 선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이번에 이 사건을 한번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그 연대 의식을 쭉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오늘 저희 한겨레신문 일면 기사가 박사반 가해자들 1심 판결문 전수 분석한 건데 소지죄가 분명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집행유예가 됐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굉장히 힘줘서 말하고 있지만 이 성착취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없으면 이런 범죄도 탄생하지 않듯이 정말 이 영상물을 구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또 그걸 소지하는 행위만큼이나 좀 그런 것들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엄하게 처벌이 가능한 세상이 왔을 때 그나마 이제 엠번방이 조금 사라질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연대의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언론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 영화도 그렇고 이 사건이 지난 지 한참 지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엠번방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가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화력을 여기 계시는 많은 트위터리언 분들이 오늘 저희 한겨레신문 일면 기사와 그리고 이 사이버지옥 그 영화를 널리 공유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 화력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발휘해 주시고 연대의식을 계속 이제 발휘해 주시면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뭉칠 수 있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어떤 문제의식이든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 천천히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추적단 불꽃의 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했던 추적단 불꽃의 활동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후에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꽃은 이제 추적단 불꽃, 불과 단이 함께했던 지난 2년간의 활동은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둘이 많이 성장해서 각자 가고 싶은 길을 이제 걷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저널리스트와 활동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분들께 이전에 계속 해왔던 것처럼 피해 이후의 지원이나 안내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정비를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그것은 이제 며칠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스페이스가 열린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사이버 지옥을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이런 소감을 간단하게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소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일단 뭐 그래픽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떠나야 됐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들의 연대가 너무나도 공고했기 때문에 섣불리 드러내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보는데 그런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싸워나가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다큐멘터리라서 좋았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가해자는 검거된다는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처럼 끝까지 이제 싸워나가게 되지 않을까. 불꽃 슬로건이 꺼지지 않는 이라서 앞으로 이제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뭔가 계속 밝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은은하게 말 활활 태워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제 MBTI 특성상 갑자기 이때 와서 은은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네.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불꽃들이 또 연대를 하게 된다면 이제 또 활활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네. 듣다 보니까 이게 '가해자들만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싸우는 사람들이 더 힘을 뭉쳐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연서 기자님과 김환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이슈가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 할까요? 네. 근데 저는 하루하루 관심사가 달라서 어제는 손흥민이 득점왕 되는 거를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고요. 영화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만 이 상황이 다시 오면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좀 이 취재 이후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취재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남자 아이만 둘을 키우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어야 되는가. 근데 만약에 이 엠번방이나 이런 것처럼 되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면 세상이면 정말 너무 지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에 대한 어떤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교육이라든지 어떤 표현을 하면 되고 안 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언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좀 파국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다.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확실히 이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번엔 오연서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진짜 관심 갖고 있는 이슈 물어보신 줄 알고 제가 지금 정치부에 있어서 네. 한 일주일가량 남은 지방선거 이슈가 저한테는 지금 그렇네요. 예.
가장 큰 이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는 매일 아침에 영화 넷플릭스 어플 들어가서 몇 위 했는지 이런 거 매일매일 검색해 보는 게 지금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영화 그 반응을 제가 이제 스스로 국회에 이제 입소문을 내면서 국회에서 좀 이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반응을 네네. 듣는 것도 요즘 저의 관심사인데 뭐 이렇게 당직자들이나 보좌진 분들이 제가 얘기 안 했는데도 보고 나서 저한테 평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좀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2년 전에 이제 이 사건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었는지 잘 모르겠다. 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처럼 많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좀 미안하다는 반응을 전해왔는데 이번 영화를 계기로도 정치권에서도 한 번 더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관심을 갖도록 저도 취재하고 좋은 기사 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한번 오늘 네. 방송을 계기로 다져봅니다. 네, 정치인들이 앞으로 미안할 일을 안 만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최진성 감독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다큐 사이버 지옥을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께 시청을 독려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이버 지옥은 범죄 추적극이고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작품 기획할 때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라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 반응 가끔 보는 것 중에서도 이거 뭐 스릴러인 줄 알고 눌렀는데 다큐네 하면서 보다 보니 정신없이 재밌어서 보다 보니 충격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뭐 감동이다. 이런 피드백 받으면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영화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영화를 몰입해서 끝까지 보고 나면 아마 분명히 하나씩 얻어가는 것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이다혜 기자님 그 이수정과 이다혜 범죄영화 프로파일 애청자로서 제가 그 기자님 방송하시는 것도 많이 듣고 이수정 선생님이랑 이다혜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 범죄 영화의 저는 빅팬인데 뭐 다큐멘터리든 극영화든 저는 범죄 영화의 빅팬인데 내가 연출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네네. 재미도 있으면서도 어떤 윤리적인 거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고 이제 뭐 기자님 이야기들도 많이 참고하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여기 같이 계신 우리 주인공들도 좋아해 주시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범죄 영화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영화는 이들의 어떤 연대에 대한 영화거든요. 추적단 불꽃 한겨레 기자, JTBC 최광일 PD, 장원조 작가님, 정재현 PD님 그리고 이 영화에 담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어떤 이 사건을 위해서 뛰어주셨던 기자분들, 뭐 국회의원분들, 경찰분들, 네티즌분들 이분들이 다 파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이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마치 이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얻은 정보를 타인한테 주고 잊고 이어서 결국에는 경찰분들이 다 때려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는 않고 열심히 만나서 막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런 관심과 움직임이 하나의 어떤 연대를 하고 있다. 그게 조금 더 확장된다면 피해자의 손까지도 잡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사이버 지옥 보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진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보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워낙 그런 범죄 사건을 누가 더 충격적인 사건을 가져와서 누가 더 충격적으로 극화하는가 같은 경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영상들 사이에서 정말 한국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사건을 극화할 때 이 다큐를 담아내면서 어떻게 하면 신중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신 작품인 것 같아서 저 역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입소문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앞으로 만들어지는 범죄 관련된 다큐가 되었든 영화가 되었든 이번 사이버 지옥이 택한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스페이스 예고해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인데요. 카시오페아 신현식 감독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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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